안녕하십니까.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이 지나면서 각종 여론조사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한 점은 무엇이고 또 잘못한 점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도 다 해소하지 못한 민주당. 이번에는 김남국 의원의 수상한 코인 거래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최고위원의 징계를 마치고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짚어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천하람 위원장은 TV가 확실히 많이 준 것 같아요. 시사 프로그램 출연이. 네, 요새 저 서울 방송을 좀 많이 줄이고 있어가지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요새 순천 다니면은 제일 많이 듣는 오해가 서울 사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는 이제 순천 살면서 힘들게 서울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주로 언론에서 저를 보시니까 아, 저 양반 서울에 있나 보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남은 기간에는 조금 순천에 실제로 있으면서 예. 서울 방송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 네. 방송은 안 줄이시는 거죠, 당연히? 아, 그럼요. 예, 네네. 우리 순천과 함께는. 뭐 제가 빠지면 촌철살인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그 자신감 근데 다 네. 될 것 같지만 또 안 될 것도 같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은 예. 한 달 조금 더 됐어요. 갔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한 달 조금 더 된 것 같고요. 예. 뭐 그래 고향이고요. 예. 애정이 있죠. 예. KBC에. 그래서 예. 촌철살인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즐겨 봅니다. 예. 근데 이거 오늘 두 번째 왔는데 아니요. 다음번에 또 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도 예.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다른 일정들이 지금 저희 녹화 시간에 있다고 하시는데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꼽아왔습니다. 우리 서 부대변인께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가 좋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한숨부터 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숨부터 쉬고. 그러니까 네. 이 잘한 점과 잘못한 점 두 개, 이 공과라는 건 있기 마련이에요. 예. 그런다 해서 윤석열 정부가 다 못했다? 음. 또 그건 아닌 거는 같아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력에 비해서는 그나마 사고는 들쳤다라고 또 할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 초보생들이 모여서 용산에서 최선을 다했다. 예. 그나마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싶은데 잘한 점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잘한 점 일단은 좀 속도 같아요. 속도. 예, 예. 방향이 없는 속도. 아. 속도는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 음. 결단을 한다거나 결심을 예. 한다거나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아주 그 유명한 슬로건이 있었죠. 좋아 빠르게 가. 예. 예. 저는 그거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속도감 있게 1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예. 뭐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음. 네 개 분야를 좀 들여다보면은 뭐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갸우뚱하지만 분명히 속도는 좋았다. 예. 정치 부분은 그렇잖아요. 협치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바로 포기하잖아요. 결단이 좋습니다. 협치 안 한다. 그래서 안 해버리잖아요. 예. 그다음에 경제 물가 잡겠다고 처음에 막 얘기하고 막 비상 경제 대책이 했는데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리잖아요. 예. 외교 안보 마찬가지입니다. 북한하고의 관계 그래 강대강으로 가. 중립 없어. 외교 일단 퍼주고 갑시다. 전략적 모성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결단들은 빠르게 해서 나름대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가는지는 보여줬다라는 좀 잘한 점이고요. 좀 잘한 점이 길었나요? 아니 이게 잘한 점인지 잘못한 점인지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잘한 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얘기 들으 아니 잘한 점이죠. 왜냐하면 예. 이게 본인들만의 스타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예. 이 정부는 주저하지 않겠다. 음. 그러니까
거기에다 하나 덧붙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잘한 점인데 좀 비꼬는 거죠. 예. 남 탓 잘했다. 아. 근데 이거는 비꼬는 거라서 제가 잘한 점에는 안 넣었어요. 근데 이제 잘못한 점도 비슷합니다. 이제 잘못한 점을 좀 넘어가자면 어, 균형이 없어요. 균형이 없다. 예. 그러니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중립과 균형은 다릅니다. 균형이란 건 뭔가 이 서로 간의 다른 점들을 대통령, 그다음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 이런 걸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지도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점에서는 속도가 있었지만 못한 점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방향, 비전을 제시한 게 하나도 없었다. 예. 그러면서 균형 잡힌 게 하나도 없었다. 음. 정치도 보세요. 여야 간에 지금 1년이 됐는데 야당 대표 만나지 않고 수삼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제 부분, 물가 부분 내버려 두잖아요. 균형을 못 잡아요. 근데 외교 부분도 그렇습니다. 뭐 이제 보수 쪽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외교 미국도 잘하고 일본도 잘한 거 아니냐. 예. 12년 만에 일본 복구하고 미국도 지금 해구상 가져와 가지고 이 한반도의 어떤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략적 모호성에 있어서의 외교의 좀 나름대로의 지혜 부분들을 포기해 버린 거잖아요. 균형이 없어요. 그냥 다 내비쳐 버리면 어떻게 협상을 합니까? 그다음에 제일 저는 안타까운 게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식, 잘못한 점.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안 한 것도 그러지만 1주년 국무회의에서 하는 말이 문재인 정부 탓을 해버리고 예. 야당 탓을 해요. 이 요인 때문에 내가 잘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앞으로 4년 어떻게 하지?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길었습니다. 평가가. 너무 길었나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제 길었습니다. 애정이 많아서. 아, 그러시. 할 말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천하람 위원장도 할 말은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를 뭐 1년을 쭉 짚자면은 정말 많은데요. 네. 저는 외교라든지 어떤 뭐 국정의 방향성 분야는 민주당의 평가가 박한 거는 저는 국민들 이해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철학과 방향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뭐 진짜로 정답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략적 모호성이냐 아니면 전략적 확실성이냐 이거는 사실은 어떤 전략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노태우 정부 때부터 북방 외교를 열심히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사실 열심히 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잘 지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부터 세계 정세 자체가 많이 변해버렸어요. 원래 굉장히 중립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던 핀란드조차도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고 스웨덴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북아에서도 대한민국조차도 이제는 모호성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러시아가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평가들은 좀 이제 좀 뭐 서로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무적인 영역에 있어서 쉴드 치기 어려운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1년 내에. 예. 대표적인 게 뭐 바이든 날리면 예.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불필요한 논란들을 겪으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 신뢰의 어떤 마이너스가 저는 아쉽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에 있어서도 국민 신뢰가 좀 떨어지는 그런 예.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요. 또 한 가지는 좀 1년 동안 우리 윤석열 정부의 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떤 이 스펙트럼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다. 예. 그러니까 위축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권 내에서도 뭐 사실은 당내에서 상대적인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뭐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과 굉장히 좀 멀어졌고, 예.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서 지지해 주셨던 중도 성향의 아니면 좀 젊은 세대의 지지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나경원, 뭐 홍준표, 심지어는 안철수 이런 사람들과도 점점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점점 어떻게 보면 지지층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아쉬움이 저는 여당 내에서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산에 오면서 소통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초반에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점점 그 언론과의 소통도 좀 줄어들고, 그런 면에서 이게 뻗어나가는 정치보다는 어떤 지지층도 점점 적어지고 예. 국민 소통의 폭도 좀
적어지는 1년으로 왔던 것이 아닌가. 그걸 요즘 최근에 외교에 있어 가지고 광폭 행보로 어찌 보면 이거를 좀 분위기 전환을 음. 시도하고 있는 저는 그런 국면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다 그렇게 높은 평가, 좋은 평가가 많지는 않은데 저희 여론조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각종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중앙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1년간 가장 잘한 분야, 잘한 분야가 없다가 40%로 1위를 차지를 했네요. 그 다음이 외교가 그나마 잘한 분야다라고 했고 또 한국리서치가 한국일보 의뢰로 또 지난 4일과 6일 양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걸 보니까 여기에도 한미동맹, 한일 관계의 노력의 성과를 42.4% 외교를 또 꼽았어요. 역시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 또 그 앞서서 한미 정상회담 등 이 외교의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외교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했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다음 주 G7 정상회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난 3월부터 이어져 오던 윤석열 정부의 어떤 외교에 어떤 한 매듭을 짓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의 매듭이다. 네.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외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미국의 외교죠. 미국의 외교다. 예, 미국이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어떤 이 정세를 한미일 축과 북중러의 축 이 두 축으로 나누기 위한 그냥 첫 걸음이었어요. 음,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분단 상황과 전략적인 어떤 고민들 속에서 외교전을 펼쳐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끌려다녔어요. 음, 그 매듭을 한미일 이걸 통해서 결정짓는 자리다. 좀 아쉽습니다, 저는.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각 정부마다 외교의 정책 방향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이 정치라는 입장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다 퍼주면서 끌려다니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해구산 하나 얻어서 미국이 시킨 대로 미국이 말하자면 그 북한에서 핵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도와줄게." 정도 이외에 우리가 무슨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음. 어떤 국익과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외교전에서의 실익을 얻었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한미일이 만나서 매듭을 짓는다는 그 자리가 굉장히 좀 아쉬움이 크고 향후에 '설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까지는 여기서 끝나진 않겠죠.'라는 예.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러니까 한미일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에 지금 계속 끌려가는 모습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북중로 풀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어제 잠깐 좀 말이 길어지는데 예. 어제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수출을 강화하겠다." 예. 근데 그 수출 강화는요 중국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덧붙이면 경제적인 부분은 걱정이 되는 게 한국은 수출 없이 살 수 없는 나라예요, 경제 구조가. 예. 근데 미국과 일본은요, 본인들끼리 내수 시장에서 아주 차고 넘쳐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북중로를 이렇게 한미일 축으로 해서 나눠져 버리면 우리 정말 경제적 타격이 심각할 것이다라는 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외교에 대한 우리 원론적인 얘기는 너무 길어지면은 좀 뭐 그렇긴 그렇죠. 한데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북중러 편을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음. 이 정신 똑바로 박혀 있는 국가라면은 지금 상황에 북중러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독일이나 프랑스는 중국과의 어떤 교역을 좀 네. 확대한다거나 음. 아니면 미국도 오히려 요즘 보니까 음. 교역량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실제로 사실 우리도 당연히 교역은 하고 음. 중국과 적대시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중국과 적대시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대만 해협을 무력으로서 변경시키겠다라는 거를 반대한다는 건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러시아에서 핵 위협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무슨 말도 안 되는 "니네가 침공한 게 잘못인데 왜 우리 보고 그러냐."라는 태도를 정확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도 중국이 대만 해협을 무력으로 어떤 현상을 변경하겠다는 건 잘못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글로벌 뭐 중추국가, 인권 국가로서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론 물밑에서 중국과의 긴장이 너무 고도화되지 않도록 뭐 관리하는 건 당연히 저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치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정말 그 글로벌 어떤 인권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구성된 블루팀이 아니라 북중러의 레드팀으로 들어갈 거냐 하면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애매한 어떤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갔을 때 지금 여러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에 있어 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그 어떤 공급망 질서에서 또 배제되게 되면은 그것도 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의 어떤 실리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실제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결국은 한미 동맹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미국에 끌려간다 이렇게까지 볼 건 아니고 우리나라의 어떤 실리를 위해서도 지금은 어찌 보면 블루팀에 속할 수밖에 없는 여러 외교적인 상황이다. 대안이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결국은 이제 일본에서도 조금씩의 호응은 나오고 있고 네. 미국에서도 우리가 뭐 한미 동맹 강화라든지 한일 관계 강화에 대해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이제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어떤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들을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예.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G7에서 좀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잠깐 얘기를 해도 되나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북중러하고는 불편하죠. 좀 불편한 친구들이에요, 북중러가. 하지만 제가 얘기했던 건 한반도의 어떤 상황이에요. 분단 국가라는 세계 유일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안보라는 축의 격정이 있지만 경제라는 어떤 국익 부분에 대한 실현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국익 부분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뭐 적으로 삼은 적은 없죠. 하지만 미국의 주도하에 국제정세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현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때를 지금 놓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 기시다 총리가 급히 들어온 것도 우리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그 정도 생각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을 못 하게끔 하려고 급히 들어온 거예요. 미국 갔다 오자마자 미국에서 일본과 뭔가 모종 얘기가 있었겠죠. 예. 빨리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 뭔가 좀 고민하지 않게끔 가서 쐐기를 박아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크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실제로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중국에서 이제 뭐 고위 당국자들이 방문하고 했을 때 저희 다 환대하고 예. 뭐 잘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조금 뭐랄까요? 이게 뭐 당연히 저희가 시진핑 뭐 주석도 초청도 하고 그렇죠. 예. 뭐 외교적인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너무 과도한 우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통의 문제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 좀 국민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좀 하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어느 정도 얻어내고 이렇게 했다면 조금 더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씀하셨다시피 도어 스태핑도 없어지고 용산으로 이전이 뭐 그다지 꼭 필요했나? 뭐 그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간다는 것이 굳이 지금 이제 와서 보면 뭐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없고요.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좀 아쉽다.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자회견의 기회는 좀 더 많이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뭔가 궁궐 같은 어떤 청와대에서 나와서 그냥 일반 공무원이 근무하는 그냥 관청 건물에 와서 대통령도 사실은 그냥 임기제 공무원이구나. 5년 네. 임기에 뭐 선출되는 직위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나름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이게 조금 더 피부에 와닿으려면은 와 가지고 이제 어떤 뭔가 좀 확 달라진 게 있다라는 걸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도어 스태핑 때는 그게 있었죠. 어찌 됐든 도어 예. 스태핑을 하니까 매일 아침 보면서. 그렇죠. 예. 뭐 전직 대통령들은 뭐 임기 다 해 가지고 기자회견 몇 번밖에 안 네. 했는데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도어 스태핑 중단한 이후에 너무 기자회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거는 사실은 좀 공허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민분들 모셔다 놓고 대통령한테 질문해 보세요 이러면은 막상 대통령 앞에 있으면 우리가 보통 좋은 얘기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렇죠. 그리고 다 기획돼서 뭐 그럼요. 방송에서 하고 하는 뭐 거죠. 불편한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예. 합니까, 솔직히. 그러면은 그 불편한 질문을 할 수 있게 트레이닝이 어느 정도 된 기자들이 사실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뭐 자화자찬하는 1년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시지만 자화자찬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네. 불편한 질문을 받으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뭐 한두 달에 한 번이라도. 그래야지만
왜 용산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에 음.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지 않겠냐? 저도 그 부분 공감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니, 우리 네. 부 대변인께서는 또 이번에 이야기를 좀 기자회견은 안 했지만 국무회의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다시 이제 전 정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그거 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남탓만 1년 내내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이게 기본적으로 인문학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래된 동양 철학에서도 많이 우리가 느끼지만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면 네. 발전할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는 남 때문에 결과가 초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모든 건 내 탓인 거예요. 예. 특히나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 대통령으로서는 뭔가가 잘못되고 있고 뭔가가 막혀 있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지 돌아봐야지. 너 때문이야. 전 정부 탓이야. 야당 탓이야.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요. 그 지도자를 어떻게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앞으로의 남은 기간이 음. 태세를 바꾸지 않으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정말 국민들이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소통 문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윤석열 정부가 용산을 옮길 때 소통을 엄청 강조하면서 그 이유로 됐습니다. 예. 그리고 도스태핑 닫은 이유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실언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도 기자들 때문이라고 닫아버린 거예요. 그쵸? 그거 지금 현재 보면 대통령실 취재를 해보면 도스태핑을 하는 그 공간을 아예 가벽으로 막아버리고 예. 기자들을 가둬놨어요. 그리고 나서 식당도 기자들만 따로 먹는 게 만들어놨어요. 예. 이게 과연 겉으로는 소통인가요? 구조 자체를 소통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기자회견 1주년 하지 않고 기자실에 찾아서 하는 말이 뭡니까? 좋은 지적 바란다? 이게 무슨 언어도단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라는 건 불편한 소리를 듣겠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편한 소리를 들을 지금 자세가 돼 있을까? 예. 라는 저는 의문이 있어요. 음. 그리고 소통이라는 부분도, 소통이라는 거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귀로 하는 거예요.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서 행동이 바뀌었을 때 소통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은요, 본인이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다 실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안 한 겁니다. 왜 내가 불편한 질문에 대답해야 돼? 이런 거거든요. 정말 답답하다라는 소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소통에 대해서도 또 그다지 좋은 평가를 내려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아니 좀 그거는 보시면 너무나 네. 현실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죠. 아니 네. 소통에 대한 기본 음. 개념이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소통은 제가 만약 천하람 위원장이랑 얘기를 하는데 둘이 한 2시간이 음. 주어졌는데 제가 1시간 50분을 얘기하고 10분을 얘기하게 하면 그게 소통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죠. 네. 저도 말이 많기 그러니까 예.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좋은 지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하면 예. 좋은 지적 많이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좋은 지적 기자들한테도 해야 되지만 첫 번째, 당내에 있는 좋은 지적 할 사람들 많습니다. 유승민, 이준석 그런 당내에서도 쓴소리한 사람들 귀 기울이세요.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본인에게 좋은 지적할 사람은 야당입니다. 예. 야당을 만나서 좋은 지적 받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기자들한테 좋은 지적 받으면 됩니다.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로만 좋은 지적 하지 말고 자세부터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불편한 이야기도 좀 들어달라. 그것이 소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국민의힘 이야기도 짧게 언급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 그리고 태영호 의원 자진 사퇴를 했죠. 최고위원회에서는. 자, 자진 사퇴를 한 태영호 의원은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재원 최고는 1년이 나왔습니다. 1년의 의미는 앞으로 1년 후면 총선이 이미 끝난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당초 김재원 최고가 이런 좀 강한 징계가 나왔을 경우에 반발이 클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의외로 반발을 많이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사실은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아니면 반발을 해서 탈당을 하거나 이럴 예.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도 많았는데 일단은 좀 조용을 합니다. 예. 때를 기다리시는 건지 어떤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여론 자체가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들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가지고 굳이 쓰잘데기 없는 이게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과거처럼 막 폄훼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표 얻으려고 거짓 약속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사실 안 좋은 얘기 아닙니까? 저희 당에서 하는 노력을 다 그냥 뭐 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가지고는 정광훈 목사 논란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층에서도 별로 동정 여론이 없는 거예요. 예. 아니 솔직히 잘못한 거 맞지 않냐. 예. 뭐 1 년이 좀 과한지 뭐 어쩐지는 몰라도 사실 이 정도 논란 일으켜 놓고 공천 받을 생각이었냐라는 분위기가 지금 많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쉽사리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예. 보입니다. 지금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것 네. 같다. 우리 서 부대변인께는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윤리위에서 자기의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하면 이렇게 감면을 해주는 거 이게 맞습니까? 윤리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에서 처벌을 내린다는 건데 본인이 뭐 당직을 내려놓는다거나 이러면은 그러면 이렇게 뭐 1년과 3개월 이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좀 양형을 달리한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윤리위는 또 정당 내에서 존재는 하지만 독립적 기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 있는 그대로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미뤄가면서 그 당사자에게 사퇴의 시간을 줬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거는 예. 보통 뭐 검찰에서는 지금 뭐 이제 법적으로는 뭐 용인되진 않지만 플리바게닝이죠. 예. 형량 거래를 한 겁니다. 네가 반성을 하면 이만큼 해줄게. 예. 이거거든요. 예. 그게 맞나요? 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태영호 의원이 뭘 쥐고 있구나. 어. 이게 쥐고 있지 않는 이상 윤리위가 왜 자진 사퇴의 길을 열어주고 형량을 줄여줘서 공천 그러니까 이제 총선에 한번 도전해 볼 뭐 기회를 문을 주고. 기회는 한번 준 거거든요. 그러면 태영호 의원도 윤리위하고 뭔가 딜할 게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지금 윤리위가 어제 인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서 쭉 나머지 4.3 발언과 뭐 김구 선생님 발언 이렇게 예. 쭉 나왔는데 공천 개입 녹취록.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천 개입 녹취록 부분에 있어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니라고 규정을 하더라고요. 조사도 하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태영호 의원 자체가 허언으로 얘기한 자체를 국민의힘에서는 안도하고 인정하고 여기서 끝내자라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봤을 때 예. 틀림없이 태영호 의원을 자진 사퇴 부분이 아니라 아주 중징계를 해야죠. 왜냐면 4.3 발언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해왔던 실언만 해도 김재원 최고와 동일한 선상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과 여러 가지 국민적 시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당원권 3개월이에요. 예. 그러면 뭐였을까요? 만약에 1년을 때렸을 때 태영호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녹취 부분에 있어서 만에 하나 다른 물론 이야기를. 가설이지만 예. 이진복 수석이 구체적으로 언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천을 얘기하면서 내가 최고에서 마이크를 활용해서 뭔가 좀 잘해라. 그럼 내가 대통령한테 얘기해 줄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 폭발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 중간에 거래가 있었다. 그래서 규정하자면 꼼수징계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